시청자, 북한이 곧 무너진다는 그 썸네일, 정작 그 체제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유튜브 켜보면은 평양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사실상 쿠데타 상태다, 이런 제목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클릭은 잘 됩니다. 시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북한 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남한 삐라 한 장 보고 탈북해서 4개 나라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온 사람, 이민복 대표는 그 그림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북한이 약한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내일 무너지는 건 아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봐야 한다는 걸까요? 강하다는 쇼도 거짓말이고 곧 무너진다는 기대도 헛물이라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약한 고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 세 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면에 깔린 무기쇼, 그 밑에 진짜 작동 원리,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한테 뭘 의미하는가 미리 하나만 깔고 가죠.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항공모함이 아니라 USB 한 개입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 세냐 약하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구도를 놓치면 붕괴 임박설이든 위협 과장이든 결국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누군가는 북한을 한없이 강하게 그려서 공포를 팔고, 또 누군가는 곧 무너진다고 그려서 사이다를 팝니다. 양쪽 다 장사예요. 호랑이가 무섭다고 곶감 들고 겁주는 그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위협을 부풀려야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사 틈바구니에서 정작 한국 사람이 알아야 할 진짜 구조는 가려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를 칼같이 파보겠습니다. 표면부터 시작하죠. 먼저 무기쇼부터 봅시다. 북한이 항공모함 내놨다, 핵잠수함 만들었다, 신형 구축함이다, 수중미사일이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한국 포털이 들썩이잖아요. 그런데 이민복 대표가 던지는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계열 생산. 쉽게 말하면 한두 개 시제품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 뜯어다가 손으로 깎아서 흉내는 냅니다. 근데 그걸 똑같은 품질로 줄줄이 대량으로 뽑아내는 능력,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80년대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김정일이 남한폰이 자동차를 보고 우리도 만들어라, 그것도 능가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평성에서 백두산이라는 승용차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벤츠를 잡았다고 대단하다고 떠들었죠. 근데 1년도 안 돼서 다 폐기했습니다. 왜냐? 도색은 처음엔 반질반질한데 좀 지나면 철판이 우글우글해지고 문은 수천 번 여닫다 보면 금속이 안 맞아서 안 닫혔어요. 벤츠 잡았다더니 문짝부터 안 닫힌 겁니다. 자동차 문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 엔진은, 그 항공모함은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배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진수식을 하다가 옆으로 자빠졌다는 뉴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시제품 한 개 띄워놓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북한이 70년 동안 해온 헛발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부실한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무기쇼를 할까요?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진짜 강하면 조용해요. 약점을 들킬까 봐 더 요란하게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뉴스나 국방 관련 브리핑 보면 셀이 몇 개다, 사거리가 얼마다, 숫자만 늘어놓습니다. 정작 그 무기를 줄줄이 찍어낼 능력이 되느냐, 이 핵심을 짚는 분석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위협이 클수록 더 주목받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북한 뉴스가 사실은 북한이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쇼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정권은 진짜 사람 목숨은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서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등장한 장면, 북한 매체가 크게 보도했죠. 영웅적인 인민군이 쿠르스크를 해방시켰다. 그런데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수치를 연합뉴스가 지난해 9월 2일 전한 걸 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약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숫자예요. 부상까지 합치면 사상자가 4,700명에 이른다는 게 그 전 국정원 분석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실제 피해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안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몇 명만 전사해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북한은 사람 목숨을 그 정도 무게로 안 둔다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총구 앞으로 내모는데 그 죽음마저 영웅담으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이 파병에서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할 대목은 사상자 숫자가 아니에요. 북한이 그 대가로 뭘 받아오느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병력과 무기를 보내준 대가로 정찰, 위성, 드론, 방공, 미사일 관련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평소엔 자동차, 문짝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던 그 나라가 러시아라는 뒷배를 통해 우리 머리 위를 들여다보는 위성 기술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붕괴 임박 썸네일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진짜 위협은 이렇게 조용한 거래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북한은 속 빈강정이라는 거죠. 무기도 부실하고 사람 목숨도 함부로 쓰고 그러니까 곧 무너지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여기서 영상 끝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여기가 함정입니다. 약하다는 거랑 곧 무너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민복 대표가 거듭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 쇼에 너무 흥분하지도 무너진다는 기대에 너무 들뜨지도 말라는 거예요. 70년을 버틴 체제예요. 무기가 부실하고 경제가 바닥인데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을 진짜로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무기도 경제도 아닙니다. 정보를 막는 능력이에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완벽하게 차단된 나라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파수만 맞추면 아무거나 듣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됩니다. 무선 라디오 자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주파수가 고정돼 있어요. 대신 집집마다 유선으로 연결된 스피커, 이른바 삼빵이라는 게 있어서 당국이 내보내는 것만 흘러나옵니다. 중앙방송, 중앙TV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정해준 것만 보고 듣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차단 위에 뭘 얻느냐? 여론 유포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문제족이에요. 수령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위에서 일부러 퍼뜨립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아프리카 정상들한테 권총을 선물했는데 받은 쪽이 시큰둥하니까 바위에다 한 방 쐈더니 바위가 가루가 됐다. 그 총알에 핵이 들었기 때문이라더라. 아니, 권총 총알에 핵을 넣었으면 그게 세계 최고 과학기술이죠. 중학교 2학년도 못 나온 사람이 외국어 5개를 한다더라. 과학 발견은 다 수령이 미리 가르쳐 준 거라더라. 이런 걸 정책적으로 퍼뜨려서 무식한 학력을 덮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개판이에요. 근데 이 개판 같은 코미디가 70년 권력의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거짓말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한번 위대하다고 띄워놓으면 다음엔 더 위대해야 돼요. 신화는 계속 키워야 유지되거든요. 문제는 신화가 커질수록 현실하고 벌어지는 틈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핵을 자랑할수록 주민들 밥상은 비어가고 영웅담을 키울수록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 숫자는 늘어나요. 그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이 정보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차단은 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킬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막았는데도 정보가 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느냐? 몰래 외부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출장 갔다 온 사람 입을 통해서도 슬슬 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 정권의 진짜 약점이 드러나요. 너무 막아놓으니까 오히려 말이 더 빨리 돕니다. 막힌 물이 새는 것처럼요. 북한 속담에 말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게 있는데 이 대표는 이게 북한에서 딱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막으면 그게 10개의 소문으로 번져나가요. 차단이 강할수록 새어들어간 진실 한 조각의 폭발력이 커지는 겁니다. 댐을 높이 쌓을수록 그 댐이 터질 때 더 무섭잖아요. 이 입소문이 얼마나 제멋대로 번지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80년대에 북한 당국이 남한차를 능가하라고 밀어붙이던 그 시절 주민들 사이엔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남조선 자동차는 술 먹고 타면 시동도 안 걸린다더라. 황당한 헛소문이죠. 근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하게 돈다는 거예요. 위에서 깔아준 거짓이든 아래서 부풀린 헛소문이든 일단 막힌 사회에선 검증이 안 되니까 진짜처럼 굴러갑니다.
이 통제불능의 입소문이 정권 입장에선 양날의 칼이에요. 자기들이 퍼뜨릴 땐 무기지만 진실이 흘러들면 똑같은 속도로 자기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문제조기가 침묵할 때 그때가 정권이 가장 겁먹은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 매체는 자기한테 유리한 건 1000배로 부풀립니다. 그런데 불리한 건 부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입을 다물어요.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북한보다 훨씬 큰 어떤 강성 정권이 외부 공격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북한이 그 지도자의 운명은 직접 보도하지 않고 후속 인사 소식만 슬쩍 전한 방식을 짚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10배, 20배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도 한순간에 흔들리더라. 이 소식이 주민들한테 퍼지면 수령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그 신화에 금이 가니까요. 반박을 못하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답인 거죠. 여기서 거짓말로 쌓은 체제의 진짜 약점이 보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를 패배라고 못하고 실패를 실패라고 못합니다. 무조건 영웅적 승리, 무조건 위대한 영도여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방향을 못 틉니다. 자동차 문이 안 닫히는데도 벤츠를 잡았다고 우겨야 하고 자식들이 남의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해도 영웅이라고 해야 해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시스템. 그게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이 핵을 쏘고 미사일을 자랑하면 적에 강하다는 신호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강하게 보이려고 핵을 쏘는 게 아니라 약한 걸 들킬까 봐 정보를 막는 겁니다. 핵은 바깥을 향한 무기지만 정보 차단은 안을 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미군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자기 주민 손에 들어간 진실 한 조각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떠올려 보세요.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행차가 굴러갑니다.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권위는 무너지죠. 북한이 70년 동안 한 일이 바로 그 한마디를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리 둑도 개미 구멍 하나에 무너진다잖아요. 핵잠수함이 둑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둑을 지키는 건 정보 차단이고 개미 구멍은 USB 한 개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무슨 의미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막연한 인도적 호소가 아니라 지독하게 현실적인 경제 계산이에요. 한번 숫자를 보세요. 북한 노동자가 받는 돈 한 달에 0.3달러에서 3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반면 북한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의 노동 단가는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같은 땅에서 일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만약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열린다고 칩시다. 한국의 기술에다가 그 노동력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소득이 수십 배로 뛰고 한국 기업은 생산 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경쟁력 있는 생산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 얘기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중국하고 30년 넘게 거래하고 경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동안 한국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반도체로 일본을 이기고 자동차로 일본을 따라잡고 배터리로 앞서갔습니다. 경쟁력으로 이긴 거예요. 이 대표 논리는 명확합니다. 반중인이 친중인이 감정으로 싸울 게 아니라 결국 단가와 기술로 이기는 거다. 북한이 열려서 그 노동력과 우리 기술이 합쳐지면 한반도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 기지가 된다.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자선이 아니라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장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진짜 매력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지면 그 비용은 상상도 못할 규모예요. 사람 목숨은 물론이고 우리가 70년 쌓아 올린 경제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반면 정보는 쌉니다. 피도 안 흘려요. 북한 주민이 바깥 세상을 알고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서 중국처럼 안에서부터 열리면 우리가 무력으로 밀어붙일 일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한꺼번에 떠안을 일도 줄어듭니다. 가장 비싼 길로 갈 거냐? 가장 싼 길로 갈 거냐? 이 대표가 평생을 건 답은 후자예요. 북한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 투자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막혀있던 2,600만의 시장과 노동력이 한꺼번에 열리는 겁니다. 도로, 항만, 통신, 주택, 전력, 손댈 데가 천지예요.
이 대표 표현을 빌리면 북한 주민도 억척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자본주의 훈련만 받으면 무서운 일꾼이 됩니다. 한쪽엔 세계적 기술과 자본을 갖춘 한국, 다른 쪽엔 의지와 노동력을 갖춘 북한. 이 조합이 지금 닫혀 있다는 게 사실 동북아에서 가장 아까운 낭비예요. 근데 우리 사회의 논의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북한을 영원한 군사 위협으로만 그리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대결과 비용만 끝없이 쌓입니다. 누가 그 프레임으로 이득을 봅니까? 위협을 팔아야 주목받는 사람들, 붕괴를 팔아야 조회수가 나오는 사람들이죠. 정작 저 땅을 기회로 바라보는 설계도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 사람이 바깥을 알면 그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막힌 사회에선 그 한 조각이 입에서 입으로 10배, 100배로 번진다고 했잖아요. 정권이 70년간 쌓은 신화를 진실 한 줄이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총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알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 대표가 평생 매달린 게 이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싸고 가장 덜 위험하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 그리고 이건 그가 책상에서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가 삐라 한 장에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중국만 봐도 천국이라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천국 중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격차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사람 얘기가 빠지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포로가 잡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단 2명이에요. 북한군은 포로가 거의 없습니다. 잡히기 전에 죽도록 세뇌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명이 처음엔 북한으로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바깥 세상을 잠깐 겪어보고는 안 가겠다고 했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 이 대표가 자기 인생으로 증명한 그 문장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삐라 한 장이 한 과학자를 탈북시켰듯이 진실 한 조각이 총구 앞에 섰던 청년의 선택을 바꾼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균열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정작 잡히고 나니 체제는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챙기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등을 돌리면 가장 멀어지는 법이거든요. 충성을 강요하는 체제일수록 그 충성이 한번 깨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바깥의 적이 아니라 안에서 충성이 식는 것. 그래서 이 대표는 포로 가족 문제도 다르게 봅니다. 원래대로면 추방이든 처벌이든 보복이 따랐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쉬쉬할 게 아니라 자꾸 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보호막이 되니까요. 침묵이 약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동족입니다. 2,600만 명 12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저기 있어요. 우리가 독도바위 2개를 두고도 펄펄 뛰는데 저 거대한 땅과 동포를 두고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 질문 한 번쯤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 개 어느 날 갑자기 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예요. 준비된 나라한테는 단군일의 최대 기회가 되고 준비 안 된 나라한테는 감당 못할 혼란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 누구한테는 도약되고 누구한테는 재앙인 거죠.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건 오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평양이 곧 무너지냐 마느냐 그 썸네일 앞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보니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언제 무너지냐가 아닙니다. 무너지든 열리든 그 툭이 터지는 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북한이 언제 무너지냐를 묻는 동안 정작 준비가 안 된 건 우리 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100번 외쳐도 정작 중요한 건 마을이 늑대를 맞을 준비가 됐느냐잖아요. 붕괴 임박서를 100번 듣는 것보다 그날의 계획표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의 토대는 사실 이미 깔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반도체에서 또 시장에서 거둔 성과들, 이게 단순히 주가 몇 포인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판이 열렸을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거든요. 다만 그 체력 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비전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이라는 둑은 언젠가 개미구멍으로 새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또 한 장의 자극적인 썸네일일지 아니면 2,600만을 끌어안을 진짜 설계도일지 이 대표 말처럼 이 나라는 표로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대북 정책을 밀어붙일지 그 방향을 정하는 힘은 결국 여러분한테 있어요. 작은 대통령이 바로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다음 국면도 가장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